안녕하세요. 유익 아카데미 2020 뉴 정보처리 기사 실기 핵심 이론 2장 데이터 입출력 구현에서 두 번째 시간 물리 데이터 저장소 설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물리 데이터 모델링 설계를 살펴보겠는데요. 저희가 아마 이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배우면서 아마 첫 번째 시간이 이전 시간이 논리 데이터 저장소 확인이라고 해서 논리 데이터 모델링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에 있어서 논리 데이터와 물리 데이터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현장에서는 큰 구분은 사실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는 차원이고 또 이제 시험을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논리 데이터와 물리 데이터를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일단 현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는 것을 보통 상용 시스템, 그러니까 뭐 오라클이라든가 또는 뭐 사이베이스라든가 또는 또 국내에서 쓰는 티베로라든가 또 아니면 뭐 소규모의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뭐 MySQL 또 기타 또는 여러 몽고DB 뭐 이런 것도 쓰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상용 시스템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논리 이제 물리 데이터 모델링의 여러 가지 용어들이나 설계하는 방법들이 좀 달라질 수 있고요. 그 기본적인 그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쓰는 SQL문이라든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DDL이나 DML이나 DCL이나 이런 것들은 전 시간에 다 배우셨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이론 시간에도 다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이냐. 그래서 논리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설계를 한 다음에 그 논리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이제 구조화하죠. 그래서 데이터를 구조화해서 객체도 만들고 릴레이션십도 구성하고 해서 테이블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실제 테이블로 구성하기 위해서 그 논리 데이터의 객체를 그 논리적으로 객체를 우리가 정하고 그 다음에 그 객체와 객체 간의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관계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논리 데이터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설계된 논리 데이터 모델링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물리 데이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오라클을 정했다 또는 MySQL을 선택했다 또는 그 MySQL이 설치되어 있는 어떤 물리 데이터 장소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실제 그 모델링한 논리적으로 설계한 그 데이터베이스의 그 쉽게 말하면 레이아웃들, 그러니까 뭐 테이블이라든가 또 테이블 간의 릴레이션십, 관계성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물리 데이터,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벤더사의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실제적으로 설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제품에 따라 쓰는 용어를 거기에서 쓰는 언어를 활용해서 어떤 그 문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실제 이제 구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상용 시스템 그 종류에 따라서 거기다가 논리적으로 구성한 것을 거기다가 실제 구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그 용어 정의를 한번 보죠. 물리 데이터 모델링 개념.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앞에 서론적으로 설명드린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논리 데이터 모델을 적용하고자 하는 물리 데이터베이스 기술에 맞도록 상세화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물리 데이터베이스 기술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 상용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기술 또는 거기에 가이드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거기서 쓰는 기법들을 이용해서 상세화하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학생과 교수라는 개체를 이렇게 보통 이렇게 논리 데이터 모델링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써놓은 거죠. 이게 논리 데이터 모델링 한 거죠. 이게 뭐 되게 단순한 거예요. 사실 이거보다 또 복잡하게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뭐 논리 데이터 모델링 위한 여러 가지 그 우리가 그림 있죠? 다이어그램. 음, 그래서 그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그릴 수가 있고 또는 뭐 논리 데이터베이스를 그리는 우리가 그 여러 가지 ER 모델링, 개체 관계 모델링하는 여러 가지 다이어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실제 이제 데이터 정의어를 활용해서 여기 데이터 정의어라는 것은 실제 이제 데이터 definition language.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테이블을 실질적으로 테이블을 이거는 이제 우리가 논리 데이터 모델에서는 이런 이제 학생과 교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이제 학생에는 학번이 있고 교수 번호가 있고 뭐 이름이 주소가 있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구성 요소들 이런 것들을 하나의 개체라고 보죠. 개체라고 보고 그렇죠? 그리고 그 개체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 물리 데이터 모델링으로 어, 변환할 때 쓰는 언어를 우리가 데이터 정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퍼니션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라는 테이블을 이제 실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다가 실제 생성할 때에는 쓰는 용어가 create table 하고 student. 그다음에 교수는 어떻게 해요? create table processor 이런 식으로 professor 이런 식으로 영어로 이제 이름을 지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콜론 그 사이에는 이 s 언더바 id 이렇게 이거는 이제 실제 컬럼명이에요. 컬럼명을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학번이라고 돼 있는 요 논리 데이터 모델링 상에서 학번이라는 그 한글을 이제 SID라고 쓰기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뭐 자기가 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인트 뭐 정수형이고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데퍼니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 뭐 교수 번호라든가 또는 내 이름이라든가 주소라든가 이런 각각의 변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컬럼명이에요. 컬럼명을 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속성을 정의하는 거죠. 뭐 데이터형을 정의하듯이 프로그래밍 할 때 데이터형 정의하듯이 뭐 정수냐 또는 뭐 문자형이냐 또는 얘가 그 데이터베이스에 쓰는 줍키냐 프라이머리 키냐 포린 키냐 뭐 이런 거를 정의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테이블을 실제 요런 용어 요런 그 SQL문을 이용해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모델링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리 데이터 모델링 변환 절차입니다. 자, 앞에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간단하게 이제 그림으로 보았고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뭐 꼭 순서대로 하는 것이 뭐 순서를 뭐 반대로 하거나 뭐 그런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순서를 지켜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어, 어떤
노하우, 어떤 설계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차를 따져보면 개체를 아까 앞에 얘기했죠.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설계하여 실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뭐 학생 데이터, 교수 데이터 이런 것들의 어떤 데이터의 그룹, 데이터의 어떤 묶음,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개체, 그 개체들을 테이블로 변환을 합니다. 이렇게 개체를 테이블, 실제 물리적인 테이블로 변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성을 컬럼으로 변환하죠. 그 아까 개체에 가지고 있는 속성들, 요 학번, 교수 번호, 이름, 주소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SQL로 만드시듯이 컬럼으로 변환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유 식별자라고 있어요. UID. 그래서 이거를 프라이머리 키로 변환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학생의 어떻게 보면 UID는 고유 번호라고 하는데 Unique Identifier예요. 약자가. 그거의 약자가 UID인데 이 고유 식별자는 학번이라고 보시면 약번을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로 기본 키로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를 외래 키로 변환을 하는 거죠. 요거는 뭐냐면 이제 앞에서 보면은 학생과 교수 간의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냐면 학생은 어떤 교수한테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수 번호라는 것을 어, 교수 번호 프라이머리 키와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학생은 referenced professor PID와 여기 요거와 foreign key 관계를 가지는 거래요. 그래서 얘를 foreign key로 지정하는 거죠. F키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네 번째 이렇게 관계를 외래키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실제 컬럼의 유형과 길이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좀 약간 뭐 관계 외래키를 정의하는 거 먼저 아예 각 객체별로 속성 컬럼을 정의한 다음에 고유 키나 기본 키나 관계 외래 키를 지정하기 전에 사실 컬럼 유형과 길이를 먼저 해도 돼요. 순서가 좀 이상하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걸 먼저 하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어, 무슨 얘기냐면 이 학생에 대한 테이블을 만들 때 이 학생이 갖고 있는 뭐 주키가 뭐냐 또는 뭐 프라이멀 키가 저기 포린 키가 뭐냐 이런 것보다 실제 이 학생 학번에 이 학번 교수 번호 이름 주소 이런 거 같은 속성들을 컬럼명과 지정하면서 컬럼에 대한 속성에 대한 어떤 데이터형이라든가 컬럼의 유형이라든가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정해 주는 것이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반정교화를 수행하죠. 이거는 이제 실제 물리적으로 성능 향상을 위해서 하는 행위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 이게 뭐 이런 게 시험에 뭐 절차대로 쓰세요. 뭐 이렇게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그 어떤 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만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체를 테이블로 바꾸고 그 다음에 속성을 컬럼으로 바꾸는 거는 순서가 맞고요. 그 다음에 그 속성에 따라서 데이터의 어떤 형태라든가 속성의 형태라든가 컬럼의 그 길이라든가 뭐 이런 걸 지정하고 그 다음에 고유 식별자 그 다음에 외래키 지정해주고 반정교해주고 뭐 이래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뭐 여기 있는 대로 순서를 또 뭐 익숙해지 뭐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다 따져보죠. 자, 개체를 테이블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테이블과 개체 명칭을 동일하게 하는 것을 권고한다.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계한 개체명과 테이블명은 물리적인 테이블명은 동일하게 해주시면 좋겠죠. 테이블명과 개체명은 동일하게 권고. 그 다음에 이제 개체는 한글명으로 쓰지만 테이블은 아무래도 이제 SQL문이나 또는 영어 기반의 어떤 그 벤더사들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기본이고 영어로 쓰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영어로 영문명을 씁니다. 테이블은 소스 코드 가독성을 위해서 영문명을 씁니다. 뭐 한글로 쓸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단 벤더사에서 대부분 다 뭐 영문을 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속성을 컬럼으로 변환을 합니다. 자, 개발자와 사용자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표준화된 약어 사용 권고. 그래서 이제 속성을 컬럼으로 바꿀 때 그 컬럼 명칭은 서로 다 약속된 걸로 표준화해서 표준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객체들을 갖다 테이블로 만들 때 테이블의 속성들은 다 그 용어 정의를 미리 사전에 개발자와 사용자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표준화해 놓고 그 표준화되는 그 사전을 하나 만들어 놔야 돼요. 딕셔너리를.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른 새로운 테이블이 만들어지더라도 똑같이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서 표준화해 놔야지 뭐 이 테이블에서는 예를 들어서 학번을 갖다가 뭐 아까 예를 들어 SID로 해놓고 또 저쪽 테이블에서 뭐 예를 들어 다른 테이블에는 또 뭐 수강이라는 테이블에는 학번을 갖다가 뭐 스튜던트 아이디라고 써놓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S 언더바 아이디라고 앞에서 S 언더바 아이디라고 썼으면 다른 학생과 관련된 테이블에 학번이라는 컬럼을 쓰고 싶으시면 그쵸? 동일하게 S 언더바 아이디 이렇게 써줘야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SQL 예약어는 사용을 피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뭐 테이블 설계할 때 SQL 예약어라는 거는 뭐냐면 SQL 문에 쓰는 문법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많이 쓰는 뭐 셀렉트 문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영어, 이 셀렉트를 컬럼명으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SQL 문장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컬럼 명칭은 되도록 짧은 것을 권고한다. 그 다음에 컬럼명으로 복합 단어를 사용할 경우 미리 정의된 표준에 의해 명령한다. 자, 복합 단어 위에서 말한 대로 표준화된 걸로 써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고유식별자를 기본 키로 변환할 때 개체의 고유식별자 UID라고 했죠. 제가 Unique Identifier는 해당되는 모든 속성에 대한 기본 키로 선언한다. 그래서 개체의 고유식별자라고 하는 것은 그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학생은 학번이 유일한 UID고요. 뭐 보통 대한민국 국민들은 주민번호가 UID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기본 키, 프라이 머리키로 실제 변환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키는 낱너리거나 또는 유니크로 제약 조건을 정의해 줍니다. 왜? 기본 키는 당연히 값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니크해야 되죠. 관계에 대한 외래키가 기본 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외래키가 관계에 의해서 외래키가 기본 키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관계를 이제 외래키로 변환합니다. 자, 외래키 명은 기본 키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나 다른 의미가 가질 경우에는 변경도 가능합니다. 근데 대부분 다 똑같이 써요. 그다음에 순환관계 뭐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순환관계에서는 자신의 기본 키를 외래키로 정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순환을 하는 경우 얘가 이렇게 자신으로 이렇게 조회하는 경우에 이 s 언더바 id가 프라이머리 키잖아요. 요거를 다시 s 언더바 id로 해놓고 포린 키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사례 처음 뭐 잘 보지 못하는 사례인데 그냥 그런 것도 있더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외래키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다른 테이블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연결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포린 키를 어딜 기준으로 도대체 어디다 지정을 하는 거냐? 그랬을 때 어떤 학생이 다른 테이블의 기본 키를 가져다가 정보를 참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학번의 이 학생 테이블에는 교수님하고 연결을 지어야 되죠. 그렇죠?
학생 한 사람이 어떤 교수를 지도 교수로 매칭돼 있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교수 번호를 뭘로 한다? 포린 키로 학생 테이블에다가 매칭을 시킬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외래 키로 지정하면 됩니다. 어떤 속성을 교수의 교수 번호를 학생 쪽으로 연결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학생 테이블에서 뭘 참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교수 테이블에 PI들을 기준으로 해서 교수 정보들을 다 나중에 조인해서 가져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컬럼 유형 및 길이 등은 요거는 이제 뭐 벤더사가 제공하는 그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뭐 똑같이 쓰는 데도 있고 다르게 쓰는 데도 있어요. 적절한 유형, 이건 데이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고 데이터의 최대 길이를 파악하여 길이를 설정한다. 이 길이는 쉽게 말하면 변수의 사이즈와 비슷한 거예요. 프로그래밍 할 때. 그래서 담는 그릇의 사이즈예요. 이렇게 담는 사이즈. 예를 들어서 뭐 캐릭터라고 한다면 최대 2000바이트의 고정 길이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바차2는 최대 4000바이트, 2배죠, 2배. 2배. 그래서 긴 문자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문의 문자를 저장해야 될 경우에는 바차2로 쓰면 됩니다. 그다음 넘버, 이거는 이제 숫자, 38자리 숫자를 저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는 날짜 값을 이제 저장할 수 있어요. 데이트라고 해서 날짜 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YY 이런 식으로 DD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정을 정의를 해놓으면 날짜가 뭐 이렇게 2021년 뭐 0203 뭐 이런 식으로 날짜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날짜 형식으로. 그래서 이 데이터에는 날짜 말고 다른 값이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제약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블랍, 뭐 시랍, 비랍, 시랍, 뭐 블랍, 뭐 시랍, 클랍 뭐 이런 말을 이렇게 쓰는데 요거는 뭐냐 바이너리라든가 텍스트 데이터 저장을 4기가까지. 요거는 이제 요 뭐냐면 우리가 테이블을 설계하면 이 테이블에 컬럼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컬럼 여기 어떤 특정 값을 블랍으로 지정하면 여기는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4기가까지니까 뭐 그래서 파일 같은 거를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거죠. 파일 같은 거 4기가까지의 파일을 아예 DB에다 통째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정규화 수행은 왜 하는 거냐? 우리가 정규화하는 거를 전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정규화라는 거는 대부분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최적화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테이블이 갖고 있는 속성, 개체가 갖고 있는 속성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어떻게 보면 최적화하고 이게 아토믹하게 원자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정규화하는 거고, 그래서 그 정규화하다 보면은 테이블들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면 이제 실제 우리가 물리 데이터 모델링 할 때에는 실제 테이블을 성능을 향상시켜야 돼요. 근데 테이블이 예를 들어서 세 개로 쪼개진 정규화를 해서 세 개로 쪼개졌을 때 서로 조인을 해야 되고 막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셀렉트하는 것들 조회하는 성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조회를 할 때 이 테이블 세 개를 전부 이렇게 연결해서 막 이렇게 커리를 짜야 되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회가 그러니까 어떤 테이블마다 데이터를 수정 삭제하는 그 액션이 더 많으냐 또는 조회하는 그 빈도가 높냐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테이블을 우리가 삭제나 또는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이 흔치가 않고 그냥 거기다 담아놓고 계속 조회만 하는 어떤 테이블이 있다. 그럴 때는 그건 이제 정규화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같이 이렇게 서로 묶어서 아예 반정규화 해놓는 게 좋다는 거죠. 다시 이해하시죠? 이게 정규화는 우리가 테이블이 뭐 있으면 이렇게
이게 뭐 이상현상을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테이블을 쪼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쪼개기도 하고 이렇게 쪼개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테이블들을 뭐 이렇게 나누는 거죠. 하나짜리를 두 개로 나눈다든가. 근데 반정교환은 이 두 개를 다시 합치는 거예요. 하는 이유는 시스템 성능 향상과 개발 운영의 단순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데이터 모델을 통합하는 반정교환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운영의 단순화라는 거는 테이블 개수가 너무 많아지면 또 운영할 때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정교환을 하는 방법은 뭐 중복 테이블을 추가를 한다든가 또는 테이블을 조합한다든가 분할한다든가 테이블을 제거한다든가 컬럼 중복화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반정교환을 수행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제목이 좀 틀렸네. 이게 데이터 유형이라기보다는 반정교환을 하는 유형이죠. 이게 반정교환 유형입니다. 어쨌든 데이터 유형이 아니라 반정교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반정교환의 유형은 이제 중복 테이블 추가라고 해서 집계 테이블을 추가하는 겁니다. 집계는 통계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계 집계 테이블, 그다음 특정 부분만 포함하는 테이블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 테이블 추가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테이블을 조합하는 거예요. 1대1 관계. 그러니까 뭐 아까 학생, 그다음 교수 테이블이 1대1 관계에 있어요? 아니죠. 학생은 어, 교수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음. 그래서 완전 1대1 관계 테이블 같은 걸 조합하는 방법도 있고 1대 M의 관계를 조합하는 것도 있고 슈퍼 타입, 서브 타입은 그 상속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슈퍼가 상속해주는 그런 타입이고 서브 타입은 상속받는 타입. 이런 상속을 주고받는 테이블 조합이 있으면 그걸 조합하는 거. 그 다음에 테이블을 이렇게 분할하는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수직 분할, 수평 분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반정교환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을 재정의하거나 또는 접근하지 않는 테이블을 제거하거나 이런 식으로 통해서 성능 향상을 하는 거죠. 컬럼 중복하는 조인 성능 향상을 위해서 중복을 허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교화하는 거는 중복 제거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조인 성능 향상을 위해서 이게 뭐 테이블을 A라는 테이블과 B 테이블을 조인을 걸어서 뭐 우리가 이제 쿼리를 날리거나 하는 건데 여기에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이 예를 들어서 이쪽을 조인 시키면 여기에 있는 값들이 이쪽으로 컬럼을 이제 중복해야 될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복을 허용해서 이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조인 성능을 향상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어, 정교화가 안 된 것처럼 해놓는 거죠. 그래서 어, 데이터가 중복이 돼 있어도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기관이 있고 B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속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속성들이 있는데 그 속성들이 이 값이 중복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중복되는 거를 허용한다 이거죠. 허용하게 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컬럼을 중복한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 그 물리 데이터를 설계할 때 하는 아까 기본적인 절차를 와 다른 실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앞에 거는 DDL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정의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배웠다면 이거는 이제 테이블 제약 조건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실제 물리적으로 저장했을 때 어떤 미리 사전에 제약을 걸어 놓는 거예요. 컨스트레인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참조 무결성이라든가 또는 뭐 인덱스를 성계한다든가
또는 뷰를 설계한다든가 클러스터를 설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물리데이터 저장소 구성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물리데이터 저장소 관련된 내용들은 실제 해보지 않으면 좀 감이 오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셔도 될 부분들이긴 해요. 근데 이게 딱 엑기스만 설명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의 제약 조건,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참조 무결성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참조 무결성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이거는 이제 쿼리로 만들 때 이제 예시가 사실 없는데 나중에 뒤에 예시가 있나요? 요런 거 요거 여기 참조 무결성의 제약 조건 SQL 예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컨스트레인트 지정하는 거 이런 걸 DCL이라고 그래요. DCL. 그래서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 이렇게 해서 이제 제어하는 그런 랭귀지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에는 릴레이션과 릴레이션 사이에 참조하는 일관성을 보장을 조건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릴레이션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릴레이션은 테이블을 말하는 건데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의 관계를 맺을 때 아까 포링키라든가 연결을 고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서로 간의 데이터를 참조했을 때 이상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 삭제했는데 저쪽엔 살아있다든가 뭐 이런 문제점을 발생시키면 안 되니까 그런 거를 제한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개의 릴레이션이 기본 키와 외래 키를 통해서 참조 관계 형성의 경우에 참조하는 외래 키의 값은 항상 참조되는 릴레이션의 기본 키로 존재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학생 테이블에 있었잖아요. 학생 테이블에 그러면 교수 테이블에 여기서 기본 키는 뭐였어요? 교수 번호. 기본 요건데 요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포린 키로 FK로 등록을 해 놓는다 그랬잖아요. 교수 번호로.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참조하는 외래키 값. 그래서 학생이 참조하는 외래키 값은 이거예요. 이걸 참조하는 거죠. 이 교수 번호 값은 항상 참조되는 릴레이션에 뭐예요? PK로 돼 있어야 된다. 기본 키로 존재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항상 이 기본적인 거를 컨셉으로 갖고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의 제한, 연쇄, 널값 이렇게 요 세 가지 제약 조건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이 이 릴레이션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에 그 참조하는 관계 속에서 일관성을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 제한, restricted라고 하는데 제한인데 제약 조건의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참조 무결성이라는 것은 참조를 할 때 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데 일관성이 없어지는 걸 무결성이 파괴되는 걸 말하는 건데 참조 무결성 원칙을 위배하는 연산이 있어요. 연산을 거절하는 거예요. 어떤 연산을 했는데 연산이라는 건 뭐 삭제를 했다든가 또는 뭐 업데이트를 했다든가 뭔가를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학생과 교수 간의 교수 번호로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그 연관 관계 참조 무결성이 위배되지 않도록 보고 있다가 그 어떤 연산이 이루어지면 그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던가 아니면 그게 문제가 있으면 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볼게요. 인플로이라는 이제 이건 직원이죠. 뭐 고용자 직원이 있는데 직원 번호가 PK입니다. 직원 번호가 직원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원이 뭐 사명이라고 해야 되나? 사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제 부서예요. 부서.
이렇게. 이게 참조하는 릴레이션이고요. employee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employee. emp라는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디파트먼트라는 부서의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 간의 관계는 뭘로 형성된다? 여기 보면은 depth-no라고 해서 뭐예요? 부서 코드, 부서 코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참조되는 릴레이션인데, 자, 첫 번째 값에 참조하는 릴레이션에 1번, 이순신 1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사원 번호는 1번이고 이름은 이순신이고 그 다음에 부서 번호는 1번 이렇게 예시인 거예요. 밑에 그 참조되는 릴레이션은 부서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부서 번호, 그 다음에 부서명, 그 다음에 플로우, 몇 층이냐. 그래서 여기 보면 디파트먼트 릴레이션에서 첫 번째 튜플 1 영업 8을 삭제하면 요걸 삭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삭제를 하면 employee relation에서 depth-no가 디파트먼트 릴레이션의 depth-no를 참조하고 있어요. 아까 그렇죠? 참조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거 부서 코드. 요거 보세요. 얘를 참조하고 있어요.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삭제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에 위배되는 거죠. 왜? 여기 1번 값을 여기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순신하고 권율은 영업부서의 직원으로 이 부서 코드 값을 갖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 참조하는 릴레이션에서.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얘를 삭제해 버리면 얘가 붕 뜨잖아요. 찾을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이 값을. 그렇기 때문에 위배되므로 이 삭제를 못하게 막는 겁니다. 삭제 연산을 수행을 제한하고 거절해 버려. 못하게. 그래서 에러를 떨어뜨려요. 못하게. 그런 못하게 누가 못하게, 그러니까 못하게 제한하도록 설계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DBA나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는 사람이 하는 거고요. 실제 그걸 동작을 못하게 막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DBMS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쇄라는 캐스케이드인데 이거는 아까 제한하고 좀 다른 게 똑같은 상황인데 참조되는 릴레이션에서 튜플을 삭제하면 그러니까 참조되는 거예요. 되는 정보의 테이블의 것을 튜플이라는 거는 레코드, 정보를 삭제한다고 보시면 한 레코드. 튜플을 삭제하면 튜플을 참조하는 릴레이션의 튜플도 함께 삭제해버리는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제약 조건의 방법 중에 하나는 위에는 첫 번째 건 제한하는 거, 아예 막아버리는 거, 못하게 막는 거. 그 다음에 연쇄는 아예 연쇄적으로 그냥 그 참조되는 테이블의 튜플을 삭제해버리면 마찬가지로 어디도 삭제해버린다. 그걸 참조하는 테이블 것도 삭제해버린다. 자, 그래서 아까 인플로이하고 디팔리먼트 다시 보면 여기서 3 기획9 여기 보면 뭐죠? 요거 참조되는 테이블 부서 정보에 3번의 기획 부서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삭제하면 앞에 제안에서는 못하게 막았지만 왜냐 3번이 여기 유성룡이 3번 부서에 있잖아요. 홍길동도. 근데 이때는 부서 3을 참조하는 홍길동과 유성룡도 아예 삭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요게 뭐다? 요게 이제 연쇄하는 방법이다. 캐스케이드. 그쵸? 연쇄적으로 뭔가 처리하는 거죠. 연쇄적으로 삭제해버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널러파이라는 건데 요 제약 조건은 뭐냐면 참조되는 릴레이션에서 튜플을 삭제하면 참조하는 릴레이션에서 삭제하는 튜플을 참조하는 튜플들의 외래 키를 널 값으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말이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아까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참조되는 튜플을 삭제했잖아요. 그러면 그 값을 참조하고 있는 테이블의 튜플들을 제한에서는 못하게 막는 거였고 캐스케이드에서는 그걸 전체 통째로 레코드를 삭제해 버리는 거였고
널 값은 뭐냐면 이렇게 다른 정보들은 살려놓고 그걸 참조하는 컬럼 값만 널로 바꾸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빠르겠죠? 만일 릴레이션을 정의할 때 참조하는 릴레이션에 널 값이 들어갈 애트리뷰트를 난널로 명시되었다. 그럴 때는 삭제 연산을 거절해 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널러파이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EMP에서 아까 참조되는 테이블이 디파트먼트잖아요. 이 뎁트노가 있는데 이 뎁트노를 여기서 포린 키로 참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난널이라고 만약에 이제 속성을 정의를 해놨다 미리.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널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전에 정의를 해놨으면 이 널 값을 지정을 한다 그러면 여기 널을 못 넣잖아요. 그러니까 삭제 연산을 못 하는 거죠. 어디서? 디파트먼트에서는 삭제 처리를 못하게 하는 거죠. 자, 밑에 예시를 볼게요. 디파트먼트 릴레이션에서 첫 번째 튜플 1, 0, 8을 삭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를. 그럼 얘를 참조하고 있는 게 어디 있어요? 1번 이순신, 권율, 있죠? 여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난널로 지정돼 있지 않고 널이 가능하다 할 때에는 얘를 삭제할 때에는 이 널러파이 제약 조건으로 해놨을 때는 얘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널 값을 넣는 거예요. 널 값을 이렇게 널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 대신 널로 바꾸는 거죠. 1 대신 널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뎁트노가 난널로 돼 있으면 이렇게 삭제를 했을 경우에는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면 뭐와 똑같은 거예요? 난로 돼 있다 삭제 연산을 거절하면 제한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세 가지 방법. 어떤 참조되는 테이블이나 튜플을 삭제할 때 참조하는 그 값을 참조하고 있는 어떤 튜플이 존재한다. 참조하는 테이블에 그럴 때는 제한하는 방법이 있고 constraint, restricted가 있고 그다음에 연쇄가 있고 캐스케이드가 있고 널 값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런 건 시험 나오면 좋죠. 세 가지가 뭐냐? 그죠?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세 가지. 첫 번째 제한, 그다음에 두 번째 연쇄, 세 번째 널 값. 영어로 쓰려고 그러면 restricted, 그다음에 cascade, nullify 이렇게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세 가지.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써볼까요? 제한 1, 2, 제한 2, 연쇄 3, 그죠? 넣을까? 이렇게 세 개. 제약 조건. 자, 그 다음에 참정무결선 제약 조건 SQL 예시는 요거 보시면 alter 테이블, 요거는 이제 테이블의 속성을 수정하는 그 DCL 명령어예요. alter 이 변경 이거 DDL 테이블의 속성을 변경하는 DDL인데 이 DCL이라고 한 거는 이제 요거 constraint나 이런 거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add constraint 해가지고 empdt를 갖다가 fk로 constraint 지정하는 거예요. add 해주는 거예요. 뭘로? foreign key는 depth로 하고 reference department depth로 하는데 on delete 삭제를 했을 때는 이 세 가지를 쓸 수 있다. 옵션 세 가지, restrict, cascade, set null 이렇게 세 가지로 세 가지 중에서 하나 고르라는 뜻이에요. 세 가지 중에서 고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쓰는 거예요. 다 쓸 수는 없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리 데이터 설계할 때 이제 테이블에 인덱스 설계, 뷰 설계, 그 다음에 클러스터 설계, 파티션 설계 네 가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인덱스라는 것은 뭐냐? 색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색인. 한글말로 색인.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그 데이터들의
모임이잖아요. 묶음이잖아요. 데이터들이 많이 모여 있는 저장 장치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도서관에 가면은 우리 색인들 있죠. 색인 찾을 수 있는 검색 엔진 검색 뭐 할 수 있는 뭐 컴퓨터로 검색을 한다든가 뭐든 하더라도 그 뭐 키워드로 검색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덱스를 지정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를 지정을 하는 건데 검색 연산의 최적화 이거 꼭 외워주세요. 인덱스는 뭐 때문에 하는 거다? 검색 연산의 최적화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컬럼 우리가 테이블의 정보를 찾을 때는 우리가 이게 테이블을 2차원 테이블로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요게 이제 컬럼이잖아요. 여기 컬럼 A 컬럼 B 컬럼 C 컬럼 이러면 우리가 여기서 컬럼의 정보를 어떤 데이터를 요 레코드를 찾을 때는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찾을 때는 뭘 기반으로 찾는 거예요? 이 컬럼 정보를 토대서 이 컬럼 정보의 값이 일치하는 값을 기준으로 열 레코드를 행으로 쭉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컬럼 값을 당연히 색인을 인덱스를 지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컬럼 내 정보를 구성한 데이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덱스를 통해서 전체 데이터의 검색 없이 필요한 정보에 대한 신속한 조회가 가능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데이터가 뭐 한 뭐 1000만 개가 있다. 그러면 그걸 다 일일이 그 찾는 것이 아니라 B라는 값에 뭐 예를 들어서 인덱싱을 지정을 해놓으면 그 인덱스를 지정한 거에 따라서 어떤 기법, 인덱싱 기법에 따라서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적용 기준을 보면 인덱스 분포도가 10에서 15% 이내의 경우 옆에 수식을 참고해서 인덱스를 지정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덱스 분포도라는 거는 분포, 이렇게 데이터가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분포도가 1 나누기 컬럼 값의 종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컬럼 값의 종류가 예를 들어서 뭐 뭐 컬럼 값이 한 테이블에 뭐 20개 정도 뭐 있지 뭐 100개씩 있는 경우 뭐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분포도라는 게 이제 이렇게 그 어떤 컬럼 하나에 대한 인덱스를 지정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 저기 막 그 테이블에 컬럼들이 종류가 너무 많으면 분포도가 굉장히 낮아지겠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분포도가 또 다른 분포도가 있는데 컬럼 값의 평균 로우수 그러니까 어떤 특정 컬럼 값의 로우수하고 테이블 전체 로우수가 있을 거예요. 테이블 전체 로우수 그래서 전체 로우수와 평균 로우수에다가 전체 로우수를 나눠서 곱하기 해가지고 10이나 15% 이내인 경우에는 인덱스로 해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분포도가 범위 이상이라도 부분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조회 출력 조건으로 사용되는 컬럼은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로 조회와 출력을 자주 하는 컬럼이 있으면 그걸 인덱스로 해주시면 효율적이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인덱스 자동 생성 기본 키하고 그 다음에 유니크 키는 그러니까 기본 키와 유니크 키는 기본적으로 인덱스로 지정을 하면 좋다. 그렇죠. 기본 키와 유니크 키로 제약 조건을 사용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본 키가 키잖아요. 그게 중심이 핵심이기 때문에 걔는 인덱스로 지정을 해주는 게 좋겠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컬럼을 선정하는 것은 분포도가 좋은 컬럼을 단독적으로 생성하고 자주 조합되는 사용되는 컬럼이 있으면 결합 인덱스를 한다. 그래서 뭐 이래서 조합이 뭐 이래서 어떤 A라는 컬럼과 B 컬럼을 같이 이렇게 조합해서 자주 쓰는 경우는 이제 같이 두 개를 인덱스로 묶어주고요. 결합 인덱스로 구성되는 컬럼의 순서는 사용 빈도, 유일성, 뭐 정렬 이런 거를 유의하면 되겠다. 가능한 수정이 빈번하지 않는 경우에 인덱스를 해주면 좋아요. 컬럼으로 지정해 주는 게. 그래서 수정이 빈번하지 않고 주로 조회 용도로 쓰는 경우는 이제 인덱스로 지정을 해주면 조회 성능이 향상되죠. 설계 시 고려사항 볼게요. 지나치게 많은 인덱스는 오버헤드를 작용합니다. 이게 인덱스라는 거는 미리 어떤 거기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미리 어떻게 보면 메모리에다가 미리 이렇게 최적화해 미리 그 사전 인덱싱한 정보들을 미리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찾기 때문에 빨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너무 많으면 아무래도 서버에 오버헤드를 작용할 수 있죠. 부담이 되죠, 부담이. 인덱스는 추가적인 저장 공간이 필요한
함을 고려해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추가적인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디스크 그냥 일반 디스크에 데이터만 들어있는 테이블들이 쭉 있는데 인덱싱을 해놓으면 그 인덱싱 정보들을 미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우편함이라 아파트의 우편함이라 그러면 우편함의 그 우편함 그, 그 공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덱싱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해야 됐다. 넓은 범위를 인덱싱 처리하는 경우 오히려 전체 처리하는 보다 오버헤드가 발생이 가능하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인덱스와 테이블 저장 공간을 적절히 분리 할 수 있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덱싱이라는 건 검색을 빨리 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만 결국 그것도 인덱싱한 정보 자체를 따로 보관하기 때문에 그 보관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고려사항이 필요하다. 자, 뷰라는 거는 다른 테이블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가상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뭐 A라는 테이블이 있고 B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얘를 조인을 해서 조인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조인한 테이블을 따로 뷰 테이블로 따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요 조인한 거를 미리 계속 조인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뷰한 테이블로 얘만 찾으면 되니까 그러면 좋겠죠. 아니면 뭐 다른 물리적으로 이기종 이렇게 A라는 서버가 있고 B라는 서버가 있어요. 이런 이기종 서버에서 요 B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A로 가져와서 직접 예를 들어서 여기 B 테이블에 있는 테이블을 직접 뭐 수정이나 삭제 이런 건 할 일 없고 그냥 단순히 조회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다가 B 테이블에 B에 있는 서버에 있는 DB에 있는 테이블들을 뷰 테이블로 만들어서 조회 용도로만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상 테이블로 만들어서 쓰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유는 일반 테이블과 달리 데이터를 실제로 저장하고 있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가상으로 이렇게 조회만 할 수 있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 이렇게 쿼리문 형태로만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회하는 어떤 조회하는 그 쿼리문 정도로만 갖고 있고 나중에 조회할 때 이 쿼리문을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물리적으로 존재하면서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일반 테이블과 다르게 뷰는 논리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실제 보관하고 있지 않아요. 일반 테이블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대신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뭐 셀렉트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뷰의 속성에는 뭐 리플레이스가 있고 폴스가 있고 노 폴스 있고 뭐 위드 체크 포인트 옵션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레이스는 뷰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재생성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폴스는 본 테이블의 존재 여부 관계에서 뷰를 생성하고 뭐 노 폴스는 기본 테이블이 존재할 때 뷰 생성하고 뭐 위드 체크 옵션은 뭐 서브 커블에 존재하는 행만 변경한다. 뭐 이런 것들이 뷰 속성에 있다는 겁니다. 뭐 여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 뭐 그렇게 참고만 하시고요. 그다음에 설계시 고려사항 이런 거는 뭐 고려사항 이런 거는 중요하죠. 설계시 고려사항. 뷰 사용에 따라서 수행 속도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뷰의 조건에 최적의 액세스 경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뷰 조건. 뷰를 만드는 거는 그거를 했을 때 어떤 최적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라는 그 판단에 따라서 결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러스터. 이 클러스터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뭐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제 쓸 수 있는 것들인데 설명을 보면 데이터 저장 시에 액세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동일한 성격의 데이터를 같은 블록에 물리적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데이터들을 갖다가 자주 액세스하는 어떤 그 이렇게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영역들을 묶어 가지고 이렇게 테이블로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테이블을 그러니까 실제 테이블은 논리적으로는 따로따로 있는 건데 그것들을 그 어떤 디스크 공간에다가 이렇게 몰아놓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 위에 클러스팅 전 테이블을 한번 보세요. 이게 막 학과 코드가 있고 학생 테이블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무부 파트로는 이렇게 묶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A라는 학과 코드를 통해서 사무학과 학생들이 이 정보를 갖고 있는 거니까 이런 로크 테이블을 잘라가지고 이 부분을 따로 클러스팅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보학과는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묶어서 클러스팅해서 분류를 해놓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자, 적용 기준은 보세요. 인덱스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법으로 분포도가 넓을수록 오히려 유리하다. 그러니까 뭐 분포도가 넓다는 얘기는 이제 데이터 그러니까 범위가 넓게 이제 분포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실제 인덱싱으로 하기에는 너무 그 부하가 발생되니까 그거를 이제 이렇게 어 데이터를 이렇게 클러스팅에 묶어서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다 놔서 물리적으로 액세스할 때 문제가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블을 실제 뭐 이렇게 이게 지금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해서 실제 이게 테이블이 실제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모아 놓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테이블 비리. 그래서 액세스 기법이 아니라 액세스 효율 상상을 위해서 물리적 저장 공간이에요. 이렇게 저장 방법. 그래서 같은 테이블의 그룹들은 같은 테이블 영역에다가 놔서 액세스할 때 물리적으로 액세스할 때 효율을 향상하는 거예요. 분포도가 넓은 테이블의 클러스터링 저장 공간 전략이 가능하다. 분포도가 넓은 테이블. 분포도가 넓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계산 양식에서 컬럼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안에 있는 로스도 굉장히 많은 경우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대량의 범위를 액세스하는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지 실제 뭐 대량의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 이런 클러스터링 잘 하지는 않습니다. 자, 인덱스 사용 처리가 부담되는 경우에 넓은 보도에 사용되는 거고 여러 개 테이블을 빈번하게 조인할 때 여러 개 테이블을 막 빈번하게 조인하는 경우에 이렇게 묶어서 놓겠다. 클러스터를 하나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설계 시 고려사항, 검색 효율을 높여주거나 입력 수정 삭제 시 부하가 증가된다. 이렇게 예, 같이 이렇게 몰아놓는데 이렇게 몰아놓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입력 수정 삭제할 때는 액세스할 때 액세스를 자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부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니온, 디스팅크트, 오더 바이, 그룹 바이 뭐 이런 것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경우는 검토 대상이다. 자, 수정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 컬럼을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정이 자주 발생되지 않는 컬럼.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은 전부 이게 조회를 할 때 좀 성능 향상을 위한 것들이지 뭐 이제 수정 삭제할 때 하는 성능 향상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리 범위가 넓어서 문제를 발생하는 경우 단일 클러스터를 고려하고 조인이 많아서 문제가 발생되는 건 다중 클러스터. 조인이 많다는 건 테이블이 여러 개를 조인한다는 뜻이에요. 조인한다는 건 다른 테이블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테이블들이 여러 개가 있다. 이 두 개 이상 테이블들이 있다. 그랬을 때는 다중으로 묶어. 그리고 처리 범위가 넓다라는 얘기는 데이터가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을 때는 단일 클러스터로 묶는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 파티션. 네, 파티션이 마지막입니다. 파티션은 이제 그 실제 물리적으로 나누는 어떤 방법이에요. 여기 뭐 대용량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단위로 나누는 방법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 논리적으로 나누고 난 다음에 물리 공간에다가 분리해서 넣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블에 어떤 데이터들이 너무 굉장히 많으니까 실제 테이블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 레코드가 한 4천만 건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뭐 엄청 많죠? 뭐 4천만도 너무 적은가? 뭐 어쨌든 이런 대용량으로 돼 있는 데이터들은 이거를 좀 이렇게 스토리지나 이런 데다가 한 곳에다 넣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액세스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데이터 읽기가 부담스럽잖아요. 한 곳에 넣어놓으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분산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테이블 요 부분은 어떤 논리적으로 분류를 해서 어떤 부분은 A 스토리지에다 넣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B 스토리지에다 넣고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아예 나눠서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스토리지가 물리적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액세스할 때 속도가 좀 빠르겠죠. 자, 그래서 이 파티셔닝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뭐 깊이 있게 뭐 내용을 모르더라도 레인지 파티션 이거 뭐 레인지
분할, 이건 뭐 그냥 분할 파티셔닝 뭐 이런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한글로 분할. 그래서 레인지, 예, 범위인가? 범위. 레인지가 범위죠. 범위 파티셔닝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레인지 파티셔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시 파티셔닝 있고, 리스트 파티셔닝 있고, 컴포지트 파티셔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레인지 파티셔닝은 연속적인 숫자나 날짜를 기준으로 파티셔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테이블에 어떤 뭐 4천만 건 뭐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나누냐, 나눠서 보관을 해 놓느냐라는 거예요. 손쉬운 관리 기법이에요. 관리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이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우편 번호 일별, 월별, 분기별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들이 쭉 있는데 그거를 뭐 우편 번호 기준으로 쭉 묶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서울 어느 구에 있는 뭐 우편 번호는 A 테이블에 넣고 A 스토리지에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테이블에 포함된 컬럼에 가입 월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월 1 중에 월을 기준으로 다른 파티션 스토리지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월은 1월 데이터들은 전부 1월 스토리지에다 넣고, 그 다음에 2월 달은 또 2월 스토리지에다가 넣고, 2월 뭐 A 스토리지, B 스토리지 뭐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1월 것들만 묶어서 넣어놓고 2월 것만 또 묶어서 스토리지에다가 따로 보관하는 거예요. 다른 스토리지에다가 물리적으로. 자, 해시는 이 범위는 뭔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월 단위로 한다든가 뭐 분기 단위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거야. 어떤 범위 기준으로. 그럼 해시는 파티션 키의 해시 함수 값 가지고 파티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넣는데 이 나눠서 넣을 때 여기에 해시 기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값이 들어오면 어떤 테이블의 레코드 튜플은 이 해시 기준에 따라서 해시 함수에 따라서 A에다 넣고, 그다음에 어떤 거는 B에다 넣고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균등한 데이터 분할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월별로 했지만 1월 달은 양이 뭐 1000개고 2월 달은 뭐 예를 들어서 10,000개고 이렇게 보면 데이터가 양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해시로 하기 때문에 골고루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분산돼서. 그래서 파티션인 범위가 없는 데이터인 경우에 위에 레인지는 범위가 있잖아요. 근데 이 범위가 없는 경우는 해시로 해서 이렇게 골고루 나눠 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컬럼의 이름 값을 해시 값으로 넣어서 그 결과 값에 따라서 다른 파티션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 파티셔닝. 이거는 특정 파티션에 저장될 데이터에 대한 명시적 제어가 가능한 파티셔닝. 예를 들어서 분포도도 비슷하고 그 SQL 컬럼 조건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 데이터가 많은 SQL 컬럼의 조건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 유용하다. 그래서 뭐 한국, 일본, 중국 이런 거는 아시아로 묶고,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는 북유로 묶고 이런 식으로 지역으로 묶어가지고 컬럼 주소 값에 따라 도시 이름을 묶어가지고 파티션으로 나눠서 넣는 거예요. 리스트죠. 이거 리스트 일종의 리스트를 나눠서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컴포지트 파티셔닝은 이건 섞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파티셔닝 방법을 조합해서 분할하는 파티션 기법이다. 큰 파티션에 대한 IO 요청 여러 파티션으로 분산이 가능하다. 레인지 파티션을 할 수 있는 컬럼이나 파티션이 너무 커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을 때 유용하다. 그러니까 레인지로 했는데 컬럼이나 파티션이 너무 커가지고 효과적으로 관리했을 때는 그거 가지고 또 다른 방식을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섞어서. 그래서 가입 원리 중에 월로 레인지 파티션을 하고 그 다음에 주소 값으로 또다시 도시 이름으로 리스팅 파티셔닝을 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걸어서 뭐 2월에 뭐 서울 데이터들만 모아서 이렇게 넣는다든가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파티션의 장점은 성능 향상, 그 다음에 가용성 향상, 백업 가능, 경합 감소. 이렇게 물리적으로 나눠서 넣어놓으면 아무래도 액세스 범위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원래 1000만 건인데 500만 건씩 이렇게 나눈다든가 해서 넣어놓으면 아무래도 액세스 할 때 이렇게 빠르게 액세스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공간에다 저장 관리하기 때문에 백업도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가용성도 데이터가 훼손할 때 하나 스토리지가 나가면 다 날라가 버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 100만 건씩 나눠서 했다, 또는 1000개씩 나눠서 여러 개의 스토리지를 넣었다, 그러면 그 어떤 A 스토리지 하나만 망가지더라도 다른 데이터들은 살아남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가 훼손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감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가용성을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액세스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테이블의 데이터가 1000만 건인데 얘를 뭐 200만 건씩, 네? 되게 5개로 만들면, 5개로 나눠서 이렇게 넣으면, 그죠? 이렇게 5개로 나눠서 넣으면 어떻겠어요? 어, 성능이 향상되겠죠. 여기 이렇게 액세스 하는 게 병렬로 액세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각각의 그 200, 1000만 건이지만 200만 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200만 건만 액세스 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잖아요. 그 다음에 가용성이 늘어나죠. 데이터 훼손도 기능이 감소하고, 분할 영역을 독립적으로 백업할 수 있죠. 이렇게 요거 따로따로 백업할 수 있으니까 복구도 복구할 때도 좋고. 그 다음에 디스크 스트라이핑으로 입출력 성능이 향상된다. 이 디스크 스트라이핑이라는 것은 성능 향상을 위해서 데이터 1개 이상의 디스크 드라이브에 저장하여 드라이브를 병렬로 사용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200만 건씩 따로따로 이렇게 나란히 해놓으니까 이 병렬로 액세스할 수 있어서 성능을 향상시킨다. 디스크 컨트롤러에 대한 경합이 감소한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파티션까지 물리데이터 저장성 설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